어둠이 내린 대전 유성구 신흥동의 밤은 기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넌사인이 번쩍이는 최신식 오피스텔이 뒤섞인 거리. 순찰차 한 대가 느릿하게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운전대를 잡은 박종수 경사의 하품 섞인 목소리가 나른하게 울렸다. 강순경. 저쪽 골목 한 번만 더 돌고 교대합시다. 옆자리에 앉은 강세현 경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생활 50년 차에 박 경사는 갓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신차민 그녀가 어딘가 불편했다. 헌칠한 키에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필요 이상의 말을 아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특히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때때로 베테랑인 자신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어둠이 깔린 골목 안쪽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한 듯 미세하게 가늘어졌다. 평범한 경찰의 시야를 아득히 뛰어넘는 동체 시력과 감각. 그것은 그녀가 강세현 경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과거의 흔적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흙먼지와 이라크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죽음의 공포와 싸웠던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팀 강세현 중사의 잔재였다.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그녀는 속죄하듯 혹은 도망치듯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의 밤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죽음의 공포 대신 생활고에 찌든 범죄와 사소한 시비가 들끓는 이곳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강순경. 또 딴 생각하나. 박 경사의 핀잔에 세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모의 국밥집이었다. 셔터가 반쯤 내려진 가게 앞에서 소란이 일고 있었다. 덩치 큰 사내셋이 뚱뚱한 국밥집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아, 저놈들 또 시작이네. 박 경사가 혀를 찼다. 신흥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양아치무리. 황철민과 그 일당이었다. 리더 격인 황철민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악명을 떨친 인물이었다. 사장님, 우리가 뭐 큰 거 바랍니까? 그냥 매달 성의만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그게 다 룰이고 예의라고. 황철민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옆에 선 박두식과 김용태가 키득거리며 아주머니의 앞을 막아섰다. 내가 너희들 같은 놈들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주머니가 악을 썼지만 그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순찰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박 경사는 한숨을 내쉬며 차문을 열었다. 강순경.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 괜히 나섰다가 다치지 말고. 저놈들 여자 보면 더 기어오르는 놈들이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충고였지만 세연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허리춤에 달린 테이저건과 3단봉이 밤 공기에 차갑게 빛났다. 팀장님, 현장에 경찰이 둘인데 한 명이 뒤에 빠져 있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박 경사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양아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몸에 딱 맞는 경찰 제복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오라. 이게 누구야? 신흥동의 새로운 경찰 아가씨 아니신가? 황철민이 휘파람을 불며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슴과 다리를 향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공무집행 중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죠. 세현은 그들의 희롱을 무시한 채 기계처럼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황철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경찰 아가씨, 우리가 지금 이모님이랑 사업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주시죠. 오빠들 바쁘다. 박두식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180 콘체티오가 넘는 키에 근육질 몸,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위협감을 느끼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세현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뇌는 순식간에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총셋, 주동자는 황철민, 박두식은 힘만 쓰는 타입, 김용태는 눈치를 보며 비열하게 뒤를 노리는 타입, 주변 지형, 가로등 위치, 바닥 상태, 아주머니와의 거리, 모든 변수가 컴퓨터처럼 계산되고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영업방해 및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체포 인연이 진짜 웃기네. 순간 황철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세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비틀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세연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밀친 황철민의 손이 아픈 듯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인연이 당황한 황철민의 얼굴에 분노가 어렸다. 그는 이 예쁘장한 경찰 나부랭이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동네의 왕이 누구인지, 감히 누구에게 기어오르면 안 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 박 경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어이, 황철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공무원 몸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지만 황철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는 강세현의 얼굴만이 들어올 뿐이었다. 그 고요함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정보욕을 불러일으켰다. 아가씨. 경찰 놀이는 여기까지. 황철민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 그의 손이 향한 곳은 세현의 얼굴이 아니었다. 좀 더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곳이었다. 고요했던 신흥동의 밤 골목에 마침내 폭풍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황철민의 손이 파고드는 공간의 밀도, 공기의 흐름, 그의 손목 각도와 뻗어나오는 속도, 강세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수백 수천 번의 실전 훈련과 실제 교전으로 다져진 감각이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뻗어오는 황철민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아주는가 싶더니 그대로 그의 몸무게 중심을 이용해 뒤로 흘렸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황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이 꺾이는 끔찍한 고통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세연의 동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꺾은 팔을 지렛대 삼아 황철민의 몸을 반쯤 돌려 세우고 그의 목덜미 급소를 손날로 가볍게 내리쳤다. 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규공에 육박하는 황철민의 거구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경련을 일으키는 황철민을 보며 박두식과 김용태는 순간 뇌가 정지하는 것을 느꼈다. 뭐야 이 미친년이. 정신을 차린 박두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세현에게 달려들었다. 주먹을 휘두르는 폼이 제법 묵직했다. 하지만 세현의 눈에는 그저 커다란 빈틈을 가진 관역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여
박두식의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숨이 멎는 고통. 박두식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세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쳐 박고등 뒤로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일련의 동작은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김용태 하나.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저리가.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과도였다. 은색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다. 칼 버려요. 박 경사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세현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을 발끝으로 가볍게 툭 찼다. 공중으로 떠오른 소주병을 그녀는 다시 한번 발로 강하게 찼다. 쨍그랑. 소주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정확하게 김용태의 손을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김용태가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세연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김용태의 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박종수 경사와 국밥집 아주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박 경사는 자신이 20년 경찰 생활 동안 본 그 어떤 체포술보다도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한 기술에 할 말을 잃었다. 저건 경찰의 체포술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세연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무정의를 들었다. 신흥 1호. 신흥 1호. 현 시간부로 피의자 3명. 검거.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 지원 바람.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3명의 남자를 때려 눕힌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지구대에서 지원 인력이 도착하고 엉망이 된 3명의 양아치가 순찰차에 구겨 넣어졌다. 황철민은 팔이 부러진 듯 고통을 호소했고 박두식은 여전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김용태는 손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 순찰차에 타기 직전 황철민이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세현을 노려봤다. 야, 이 개 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가만 안 둬. 반드시 찢어 죽여버릴 거야. 세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은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황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오한을 느꼈다. 저것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 그 자체였다. 지구대로 돌아오는 길. 순찰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박 경사는 운전대를 잡은 채 몇 번이나 룸미러로 세현을 힐끔거렸다. 강순경. 아까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호신술 학원이라도 다녔나? 네. 여자는 몸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세연은 창밖을 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박 경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평범한 호신술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었다가는 자신이 감당 못할 무언가와 마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황철민 일당은 유치장에 갇혔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특히 황철민의 모멸감은 극에 달했다. 동네 양아치들 사이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자신이 그것도 계집년에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이를 갈았다.
강세현, 그년의 웃는 얼굴을 부셔버리고 그 잘난 몸뚱이를 내 발 아래 꿇게 만들겠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강세현이라는 여자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서막은 황철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질척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신흥동의 밤은 그날따라 유난히 습하고 무거웠다. 황철민 일당의 처참한 모습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친 이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자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를 불러들이고 있었다. 황철민의 삼촌인 마동철. 대전 일대의 사채 시장을 장악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조카의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황철민이 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에게 감히 도전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모욕감 때문이었다. 마동철은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로 찾아갔지만 증거가 명백한 현행범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분풀이로 경찰서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황철민의 변호사까지 동원했다. 황철민은 모멸감에 치를 떨고 있었다. 그는 삼촌인 마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삼촌, 그냥 찢어 죽여버려요. 내 팔 부러뜨린 거 꼭 갚아줘야 해. 라고 소리쳤다. 마동철은 차분하게 말했다. 철민아, 흥분하지 마라. 개는 짖지만 사냥개는 말없이 물어뜯는 법이다. 그년이 백목년이든 나발이든 내 손에 들어온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황철민은 그제야 조금 안심했다. 삼촌의 잔인함과 끈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세연은 경찰서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담백하고 정확했다. 피의자 황철민, 박두식, 김용태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음. 박종수 경사가 옆에서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강순경, 정당방위치고는 좀 과하지 않았나. 황철민은 팔이 부러졌고 박두식은 갈비뼈에 금이 갔고 김용태는 고막이 찢어진 것 같다는데 이 정도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거 아닌가. 세연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상대가 셋이었고 흉기를 들고 있었으며 저 또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고 제 판단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박 경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다. 알았어. 이제 내가 왜 자네 옆에 서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지 알겠군. 세연은 그의 농담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팀장님은 제게 좋은 파트너이십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박 경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웃음을 터뜨렸다. 경찰서를 나선 세연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택시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을 선호했다. 주변의 모든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였다. 골목 하나, 담벼락, 버려진 쓰레기통, 심지어 공기 흐름까지. 그녀의 감각은 언제나 켜져 있었다. 그녀의 귀에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 하나, 둘, 셋. 적어도 5명 이상. 그녀를 쫓는 발소리였다. 세연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지도가 그려졌다. 지금 그녀가 있는 곳은 재개발이 한창인 공사장이었다. 철골 구조물과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인적이 드문 곳. 세연은 주머니 속에 작은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녀는 굳이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냥감을 유인하듯
일부러 공사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다. 황철민의 삼촌, 마동철이 보낸 부하들일 것이다. 그녀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그들과 마주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사장 깊숙한 곳. 낡은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서 세현은 멈춰 섰다. 그녀의 등 뒤로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야! 전현 잡았다 이리 와. 마동철의 부하들 중 한 명인 덩치 큰 사내가 소리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세현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세현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다.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그녀는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기다리듯 경찰 아가씨, 황철민이 보낸 선물이다. 아주 찢어 죽여버리라고 하던데 마동철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너는 경찰이 아니라 그냥 죽여야 할 쓰레기다. 감히 우리 마형님을 건드려 내년 가족들까지 내가 다 찾아내서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마동철의 말에 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족, 그녀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뿐인 여동생 강미소. 그 이름이 언급되자 세현의 뇌리에는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가 살해당했던 그날 밤 폭탄이 터지고 피와 살점이 흩날리던 악몽 같던 기억. 그녀는 그날의 무력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다. 감히 내 가족에게 손대겠다고 세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굶주린 울부짖음이었다. 마동철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평범한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덤벼라. 백목년. 너를 끝장내주겠다. 세현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컨테이너 박스 뒤에 숨겨뒀던 삽을 들어 마동철의 머리를 노리고 휘둘렀다. 마동철은 권총을 쏘려 했지만 삽이 먼저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권총이 땅에 떨어졌다. 동시에 세연은 삽으로 마동철의 부하를 가격했다. 꽝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하가 쓰러졌다. 마동철은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쳤다. 전현 잡아 죽여도 좋다. 부하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세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세현의 눈에 너무나도 느려 보였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가볍게 피하고는 날아오는 몽둥이를 잡아 부하의 머리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쓰러졌다. 세연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 삼아 싸웠다. 널브러진 자재, 쇠파이프, 심지어 흙먼지까지도.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정확했다. 한 번의 공격에도 상대방의 급소를 노렸고 한 번의 방어에도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했다. 부하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마동철은 경악에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저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짐승의 것이었다. 이 미친년 마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세현이 먼저 그의 손목을 밟았다. 의학 마동철의 비명이 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세현은 그의 머리를 짓밟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건드린 것은 내 놈의 전부다. 그녀는 마동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마동철은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세현은 발로 그의 무릎을 가격했다. 무릎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이다. 세현은 쓰러진 마동철의 머리를 밟고 권총을 들어 그의 심장에 겨냥했다. 내 놈의 가족을 찾아내서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했지.
이제 내가 내 놈에게 똑같은 지옥을 보여주마.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악마의 눈빛 같았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살려줘,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제발. 제발 나를 죽이지 마. 마동철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세연은 그의 애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가쇠에 걸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총알은 마동철의 심장을 빗나갔다. 총알은 그의 팔을 관통했다. 세연은 총을 거두고 마동철의 팔을 짓밟았다. 내 놈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널 영원히 쫓아다니며 내 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세연은 마동철의 머리를 바닥에 쳐 바꾸는 무정이를 들었다. 신흥 1호, 신흥 1호. 현시간부로 공사장 내에서 집단 난투극 발생. 마동철을 비롯한 다수의 인물 부상, 지원 바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백목련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경찰과 구급차가 공사장으로 도착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피투성이가 된 차에 실려 나갔다. 박종수 경사는 세연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팔에는 유리 조각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전쟁에서 막 돌아온 군인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강순경.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 경사의 질문에 세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신흥동의 밤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였다. 마동철은 병실에 누워 황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아! 그녀는 인간이 아니야. 마동철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그녀는 백목련이다. 707의 백목련. 그 말에 황철민은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 삼촌이 두려워하는 그 백목련이라는 존재. 황철민은 그날 밤 강세연을 건드린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신흥동 공사장에서의 사건은 삽시간에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미녀 경찰, 양아치 일당 소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기사는 곧이어 경찰 영웅, 조폭 두목 마동철 일당 제압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강세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곧바로 백목련이라는 별명으로 이어졌다. 사건 현장 CCTV에 찍힌 강세연의 싸움 방식은 일반적인 경찰의 그것이 아니었다. 짧고 강렬하며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마치 살인병기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우아하고 잔혹한 싸움 방식에 매료되어 그녀를 밤에 피는 하얀 목련이라는 의미로 백목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찰서 내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박종수 경사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알 수 없는 괴물, 아니 전사였다.
세현은 이 모든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몰두했다.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동료들의 질문에도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강승영, 서장님께서 자네를 찾으신다. 박 경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딱딱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장실로 향했다. 서장실 안에는 서장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경찰청의 높은 간부들까지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보듯 쳐다봤다. 강 경장, 이번 사건으로 우리 경찰청의 위상이 높아졌네. 자네의 용기와 실력에 박수를 보내네. 서장은 형식적인 칭찬을 건넸다. 아느키 서장님, 세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네. 마동철 일당은 물론이고 황철민까지 중상을 입었지. 언론에서는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내부는 다르네. 자네의 싸움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 대체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나. 서장의 눈빛은 예리했다. 세연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당방위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최소한의 힘 강경장. 황철민의 팔이 부러지고 마동철의 무릎이 꺾인 것이 최소한의 힘인가? 서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최대의 힘을 썼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세연의 말에 서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서장은 결국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언론의 여론도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를 징계한다면 경찰청의 위상은 물론이고 서장 자신의 자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서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네.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로 종결하겠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제하게. 우리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 것이지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서장의 마지막 말은 뼈아픈 경고였다. 세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장실을 나왔다. 그녀는 다시 순찰차에 올랐다. 박 경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날 밤의 공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듯했다. 팀장님, 피곤해 보이시네요. 세연의 목소리에 박 경사는 화들짝 놀랐다. 아,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쳐서. 박 경사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연의 눈에 비친 살기, 그리고 그녀의 잔혹한 싸움 방식, 그것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때 무정이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신흥 1호, 신흥 1호,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오십시오. 중요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박 경사는 놀란 눈으로 세현을 바라봤다. 광역수사대는 지방경찰청에서 가장 유능한 경찰들만 모인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를 부른다는 것은 강 경장, 혹시 그 사건 때문인가? 박 경사의 질문에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다. 광역수사대로 들어서자 세연은 그곳의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고 동시에 희망에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명의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최진혁 팀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전형적인 엘리트 형사였다.
그는 세현을 보며 말했다. 강 경장, 자네가 바로 그 백목년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계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강세현 경장입니다. 세현은 예의를 갖춰 대답했다. 팀장님,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죠. 그녀는 굳이 자신의 별명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다. 최진혁 팀장은 그녀의 당돌함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게 좋겠군. 최 팀장은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금용회 진롱후이라는 한자 이름이 떠 있었다. 금용회. 표면적으로는 건설회사와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기업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대전과 충청 일대를 장악한 거대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건설 비리, 불법 사채, 유흥업소 관리, 심지어는 정치권과 결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세연은 스크린에 나타난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금용회 회장 김주석, 그의 오른팔인 윤도식,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 세연의 시선이 윤도식의 사진에 멈췄다. 그의 목덜미 뒤에 작은 정갈 모양의 문신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왼쪽 귀에는 오래된 총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세연의 뇌리의 번개처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중동의 모래 폭풍 속에서 그녀와 대치했던 한 남자. 그는 용병이었다. 그들의 PMC 이름은 블랙옵스였다. 팀장님, 이 남자, 윤도식, 그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세현이 질문했다. 초의 팀장은 그녀의 질문에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건 그가 김주석의 오른팔이고 전직 용병 출신이라는 것뿐이야. 그의 목 뒤에 정갈 모양의 문신이 있고 왼쪽 귀에 총상 자국이 있습니다. 총상 자국은 제가 낸 것입니다. 세연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다. 자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지? 초의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PMC 소속의 용병이었고 저는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대테러 요원이었습니다. 세연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흘러나왔다.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다. 707 특수임무단.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다. 그곳에서 그녀가 복무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지 증명하는 것이었다. 자네가 707 출신이라고 초의 팀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웃음이 섞여 있지 않았다. 경외감과 함께 깊은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왜? 경찰이 된 거지? 그런 실력이면 특수부대에 남아서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최 팀장의 질문에 세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윤도식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총을 잘 다루고 근접 전투에도 능합니다. 우리는 그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빛났다. 그날 밤 강세연은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신흥동의 작은 경찰서에서 순찰을 돌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조직 범죄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최진혁 팀장은 그녀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실력과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강세연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광역수사대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최진혁 팀장은 금용회 관련 서류들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몇 년째 이 조직을 쫓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회장인 김주석을 잡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모든 증거를 감추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때 그의 눈에 강세연의 프로필이 들어왔다.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팀 강세연 중사.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중사라니. 그것도 여자. 그녀가 왜 경찰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서류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었다. 2023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그녀가 소속된 팀 전체가 전멸했다는 기록.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그녀였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전역을 신청했고 경찰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최 팀장은 문득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빛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의 생각은 강세연의 목소리에 의해 끊어졌다. 팀장님, 이 사진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세연은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사진 속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게 뭐지? 최 팀장이 물었다. 김주석의 재산 내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건설회사의 지분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거대한 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연의 말에 최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강 경장, 우리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 증거가 없어서 못 잡는 거라고. 증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세연은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다. 김주석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회사들은 모두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지분은 모두 윤도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윤도식은 김주석의 바지 사장일 뿐입니다. 세연은 이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최 팀장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윤도식은 김주석의 오른팔입니다. 그는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도식을 잡아야 합니다. 그를 잡으면 김주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윤도식을 잡자. 하지만 어떻게 최 팀장은 그녀의 계획을 궁금해했다.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세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윤도식은 김주석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김주석을 배신할 만한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세연의 말에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어떤 미끼를 던질 건가?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세연의 말에 최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왜 미끼가 돼야 하는 거지? 윤도식은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거의 악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제 능력을 탐낼 겁니다. 김주석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 하는 그에게 저는 거대한 유혹이 될 겁니다. 세연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최 팀장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알았어. 자네를 믿어보지. 하지만 위험한 도박이 될 거야. 자네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세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끝낼 겁니다. 세연은 경찰서를 나와 익숙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누군가 쫓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감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걸어갔다. 그녀의 뒤를 쫓는 인물은 금융회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세연의 뒤를 쫓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윤도식, 그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조직원 한 명이 윤도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우리의 감시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윤도식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게 바로 그녀의 능력이지. 707의 백목년. 내가 직접 상대해줘야겠군. 윤도식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세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광기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윤도식은 강세연의 프로필을 다시 훑어봤다. 여동생 강미소,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윤도식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강세연의 동생 강미소의 학교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자신을 미술관 큐레이터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접근했다. 미소는 그의 친절한 태도에 의심 없이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준다고 생각했다. 강미소 양, 당신의 그림은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이 작품, 밤의 목련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해 보입니다. 윤도식은 미소의 그림을 칭찬했다. 미소는 기뻐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제 언니를 생각하며 그린 작품입니다. 그녀의 말에 윤도식은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언니분이 경찰이신가요? 미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윤도식은 웃으며 말했다. 저도 미술계에 있다 보니 아는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윤도식은 미소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녀의 작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졸업 전시회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미소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이 맹수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한편 강세연은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소야, 오늘 하루 어땠어? 언니,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떤 미술관 큐레이터님이 내 그림을 보고 졸업 전시회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 미소는 흥분해서 말했다. 미술관 큐레이터 이름이 뭔데? 세연은 직감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윤도식이라고 하셨어. 이름도 멋있지. 언니 미소의 말에 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도식 그녀의 뇌리에서 그 이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소야, 그 사람 조심해. 왠지 불안해. 세연은 다급하게 말했다. 언니, 왜 그래? 그분 정말 좋은 분 같았는데. 미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 사람의 말은 믿지 마. 언니가 갈 때까지.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카페로 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세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미소는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언니의 말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로 향했다. 세연은 전화를 끊고 최진혁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윤도식이 제 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경찰복을 벗어 던지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백목련이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맹수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 강세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질주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내가 왜 경찰이 되었지? 동생을 지키려고 하니. 동생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잡으려는 놈들의 먹잇감이 되려고 했나.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자책으로 가득 찼다. 윤도식. 그 이름만 들어도 그녀의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다루던 살인병기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최진혁 팀장이었다. 강경장, 대체 무슨 짓을 할 셈이야? 혼자 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놈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야. 자네 혼자서는 감당 못해. 최 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팀장님, 제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늦기 전에. 세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강경장, 멈춰. 우리가 곧 그쪽으로 갈 거야. 제발. 제발 우리를 기다려. 최 팀장의 간절한 외침에도 세현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윤도식의 얼굴뿐이었다.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의 손으로 그녀의 동생을 구하고 싶었다. 미소가 있는 카페에 도착하자 세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미소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옆에는 윤도식이 앉아 있었다. 그는 미소에게 웃으며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세연은 그 장면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 안 돼. 늦었나.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오직 윤도식에게 향했다. 그녀의 시선에 윤도식은 그녀를 알아봤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오셨군요. 백목년. 윤도식의 도발적인 말에 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소야. 괜찮아. 세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소는 언니의 눈빛을 보고 불안해했다. 언니. 왜 그래? 이분은. 닥쳐. 세연은 윤도식의 말을 끊었다. 윤도식.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것 간단합니다. 강 경장님, 아니, 강세연 중사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금용회는 당신 같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력이라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도식은 세연을 유혹했다. 저는 당신의 동생을 인질로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 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당신의 동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절한다면 윤도식은 짐짓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세연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윤도식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야,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언니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 그냥 달려. 미소는 언니의 눈빛에서 깊은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윤도식은 미소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연에게 말했다. 강 경장,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합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안전과 당신의 미래를 위해. 그 순간 세연의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윤도식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다. 난 내 놈의 제안 따위 관심 없어. 넌 이미 내 가족을 건드렸어.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다. 세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백목련이었다. 윤도식은 세연의 눈빛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알던 너의 모습이지. 707의 백목련. 그는 세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세연의 몸은 더 빨랐다. 그녀는 그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꿈치를 가격했다. 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도식의 팔이 꺾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픔을 참아내고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그녀의 몸을 쳐박았다. 세연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둘의 싸움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윤도식은 세연의 약점을 노렸다. 내 동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두 죽었지. 너 혼자만 살아남았고 왜일까? 네가 겁쟁이라서 아니면 네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인가? 윤도식의 도발에 세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다. 동료들의 시신,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그녀는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윤도식은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다. 세연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자, 이제 항복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실력뿐이다. 윤도식이 말했다. 하지만 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집어들고 윤도식의 목덜미를 찔렀다. 으아강! 윤도식의 비명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그는 목에서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세현은 그 틈을 타 몸을 일으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윤도식은 주먹을 피하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런 미친년 그의 주먹이 다시 세현의 얼굴을 향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최진혁 팀장과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꼼짝마 경찰이다. 최 팀장의 외침에 윤도식은 당황했다. 그는 세현을 붙잡고 방패 삼아 인질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세현은 이미 그의 의도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튕겨내고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윤도식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윤도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세현을 노려봤다. 백목련, 넌 날 이길 수 없어. 내가 널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권총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겨누었다. 안 돼, 초의 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윤도식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세연은 그 광경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 내 동생을 지켰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귀에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미소의 비명소리. 세현은 미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미소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윤도식의 부하가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칼로 찌르고 있었다. 언니. 미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현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윤도식의 부하를 노려봤다. 그녀의 몸은 이미 총알과 칼날에 난도질당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죽여버리겠다.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미소의 비명은 강세연의 뇌리를 찢는 비수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지던 날,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팀원들의 절규와 겹쳐졌다. 그녀의 눈앞에 윤도식의 부하가 칼을 쥔 채 미소를 찌르는 잔혹한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동시에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총알이 빗발치던 전장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무력한 자신. 그 모든 악몽이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미소야 세연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모래 속에 박힌 듯 무겁고 더디게 느껴졌다. 그녀의 몸은 이미 윤도식과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최진혁 팀장의 다급한 외침도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미소에게로 향해 있었다. 윤도식의 부하는 미소를 인질로 잡은 채 세현을 비웃었다. 자, 백목련,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항복해라. 이 쓰레기 같은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그의 말은 세연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내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무표정한 얼굴. 그것은 진정으로 그녀가 백목련으로 불리던 시절의 얼굴이었다. 세연은 몸을 낮추고 카페 바닥에 뒹굴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의자는 총알처럼 날아가 부하의 머리를 강타했다. 퍽 부하가 비틀거리는 순간 세연은 정광석화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으드득 부하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세연은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그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하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세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미소에게 달려갔다. 미소야. 정신 차려 언니야. 그녀는 미소의 상처를 손으로 막고 자신의 옷을 찢어 지혈을 시도했다. 미소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언니를 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세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내가 왜. 그 순간 최진혁 팀장이 달려와 미소의 상태를 확인했다. 강 경장, 1T9 구급차 불렀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세현은 고개를 들고 최 팀장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팀장님,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이 전쟁을 끝낼 겁니다. 제 손으로 이 지옥을 끝낼 겁니다. 최 팀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혼자가 아니야. 그의 말에 세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사냥감은 금용회, 그리고 그들의 수장 김주석이었다. 미소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세현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의 병실을 지키며 김주석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의 법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백목련의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었다. 그녀는 초회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님, 황철민이 우리에게 협력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초회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황철민 그 양아치, 그가 왜 갑자기 세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마동철에게 버림받았고 김주석에게도 버림받을 겁니다. 그는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현의 말대로 황철민은 경찰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주석과 윤도식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금융회가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세현에게 말했다. 강 경장님, 저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황철민의 증언과 세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최 팀장은 김주석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주석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세현을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작전을 실행했다. 그는 세현에게 전화를 걸어 미소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협박했다. 강 경장, 내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혼자서 폐기된 창고로 와라. 김주석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잔인했다. 세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미소는 분명 병원에 있는데 김주석은 어떻게 미소를 납치한 것일까? 그녀는 김주석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김주석을 잡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미끼로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초회 팀장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폐기된 창고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 김주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흥동의 밤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강세연의 발걸음은 빛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폐기된 창고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최진혁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팀장님, 제가 김주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뜻대로 혼자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창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세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비췄다. 손전등 빛에 비친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김주석, 넌 어디에 있는 거지?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가 미소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주석을 잡기 위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미끼로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강 경장, 아니,
백목년이라고 불러야 하나 김주석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세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김주석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김주석의 말에 세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네가 궁금하다. 707의 백목년, 너는 왜 이런 더러운 곳에서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김주석이 물었다. 너는 내게 흥미를 잃게 할 거야. 세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 김주석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나는 너에게 흥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때 김주석의 부하들이 세연에게 달려들었다. 세연은 몸을 낮추고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해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부하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김주석은 그녀의 싸움 방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세연은 마지막 남은 부하를 쓰러뜨리고 김주석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빛났다. 이제 내 차례다. 그녀는 김주석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주석은 그녀를 피하고 권총을 꺼내 들었다. 강경장, 넌 나를 잡을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다. 김주석은 권총을 겨누고 말했다. 세연은 그의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가장 강한 남자가 아니야. 너는 가장 비열한 남자일 뿐이다.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김주석은 반가쇠를 당겼다. 당 총알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총알은 세연을 빗나갔다. 세연은 총알을 피하고 그의 팔을 잡고 꺾었다. 으드득 김주석의 팔이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김주석은 비명을 질렀다. 내 팔, 내 팔. 세연은 그의 머리를 짓밟고 말했다. 이제 내 동생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김주석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나는 몰라. 윤도식이 했어. 그는 거짓말을 했다. 세연은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짓밟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윤도식은 이미 죽었어. 네가 시켰지. 네가 내 동생을 납치하라고 시켰지. 그녀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주석은 그녀의 분노에 질려 떨었다.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창고의 문이 다시 열리고 최진혁 팀장과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꼼짝마, 경찰이다. 최 팀장의 외침에 김주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연을 노려봤다. 백목년, 넌 날 이겼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세연은 김주석이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최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경장,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폐기된 창고 아는 정적이 흘렀다. 김주석과 그의 부하들이 경찰 특공대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강세현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공허함과 함께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내가 미소를 위험에 빠뜨렸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그때 최진혁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 경장,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세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팀장님, 미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 팀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소는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세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몸이 무너져 내렸다. 최 팀장은 그녀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섰다. 창고 밖은 이미 언론의 기자들과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기자들은 강세현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백목련이 김주석을 잡았다. 백목련의 활약으로 금용회가 무너졌다. 기자들의 외침에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백목련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세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세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최 팀장은 그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때 박중수 경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강 경장,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했어. 자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팀장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 경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야, 자네는 영웅이야.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었을 거야. 그의 말에 세연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 속에 숨겨진 고통과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미소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다. 세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소야, 미안해. 언니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미안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소는 잠결에 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언니, 괜찮아. 언니가 있었으니까 괜찮아? 미소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세연은 미소의 말을 듣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미소의 사랑과 신뢰에 감사했고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동생을 미끼로 던졌다. 그녀는 미소를 잃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에 분노했다. 그녀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백목년으로 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세연으로, 평범한 경찰로, 그리고 미소의 자랑스러운 언니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경찰서로 돌아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팀장님, 저는 더 이상 경찰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씻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 경장, 무슨 소리야 자네는. 영웅이야. 자네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미소와 함께 평범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최 팀장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녀의 진심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사직서를 받아들였다. 그래, 알았네.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자네의 자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경찰서를 떠났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신흥동의 밤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금용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김주석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대전은 평화를 되찾았고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세연은 경찰서를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백목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세연으로,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경찰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미소는 이미 퇴원하여 집에서 휴식 중이었다. 미소는 언니의 사직 소식에 놀랐지만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소의 말에 세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동생을 미끼로 던졌다. 그녀는 미소를 잃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에 분노했다. 하지만 미소는 그녀를 용서했다. 미소의 사랑과 신뢰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집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범죄자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미소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다. 어느 날 미소가 말했다. 언니, 내 졸업 전시회에 와줄 수 있어.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먼저 보러 갈게. 미소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세연은 미소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어. 내가 미소를 지켰어.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떨쳐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 전시회 날, 세연은 미소의 작품을 보러 갔다. 미소의 그림들은 모두 아름다웠다. 그녀의 그림들은 삶의 기쁨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었다. 세연은 미소의 작품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작품이 들어왔다. 작품의 제목은 밤에 피는 목련이었다. 그림 속에는 하얀 목련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목련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서려 있었다. 세연은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미소는 언니의 눈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 왜 울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소는 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그림은 언니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야. 언니는 밤에 피는 목련 같아. 어둠 속에서 홀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순수해. 미소의 말에 세연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미소의 사랑과 이해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전시회를 나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그들의 앞에 박종수 경사가 나타났다. 강 경장, 아니 강세연 씨. 오랜만이네. 박 경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팀장님, 세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냥 순찰 돌다가 자네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박 경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 잘 지내나? 박 경사의 질문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박 경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 나는 자네가 걱정돼서. 그의 말에 세연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팀장님, 제가 쏠게요. 그녀의 말에 박 경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오늘은 내가 얻어먹지.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세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소와 박 경사, 그리고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찼다. 신흥동의 밤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곳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금용회 사건이 마무리된 후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텅 비었던 상점들은 다시 불을 밝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강세연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세연으로,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녀는 미소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찼다. 그녀는 미소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다. 어느 날 미소가 그녀에게 물었다. 언니, 후회 안 해 경찰 그만둔 거. 세연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전혀.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행복해. 미소는 언니의 말에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박종수 경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박 경사는 그녀에게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닌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가 되었다. 박 경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강세연 씨,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자네의 자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세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왔다. 미소의 졸업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는 언니를 위해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작품의 제목은 밤에 피는 목련이었다. 그림 속에는 하얀 목련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목련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서려 있었다. 세연은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미소는 언니의 눈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 왜 울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소는 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그림은 언니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야. 언니는 밤에 피는 목련 같아. 어둠 속에서 홀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순수해. 미소의 말에 세연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미소의 사랑과 이해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전시회를 나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그들의 앞에 박종수 경사가 나타났다. 강 경장, 아니 강세연 씨? 오랜만이네. 박 경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팀장님, 세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냥 순찰 돌다가 자네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박 경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세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소와 박 경사, 그리고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찼다. 며칠 후 세연은 미소의 병실을 찾아갔다. 미소는 이미 퇴원하여 집에서 휴식 중이었지만 그녀는 미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미소야, 언니는 너에게 미안해. 언니의 이기심 때문에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소는 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괜찮아. 언니는 나를 지켜줬잖아. 언니는 내게 영웅이야. 미소의 말에 세연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세연은 미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행복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화로웠다.